네, 안녕하십니까. 피부의과학 특론 1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감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 원래 제가 2년, 3년 동안 계속 수업을 준비하면서 감기의 가장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준비했던 강의, 원래 감기를 일으키는 라이노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는데 같은 엔테로바이러스 속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치료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 분석하면서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아토피와 건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원래 계속 이제 한번 돌아와서 연구를 했던 것들이 아토피랑 건선 같은 피부 염증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것들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이거죠. Why haven't we cured a common cold yet? 왜 우리는 아직도 그냥 감기에 대한 치료약을 찾지 못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감기에 걸리면 약국에 가죠. 예, 약국에 가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약을 굉장히 빠르게 처방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OTC라고 해서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고 이렇게 바로 약을 주는데, 대부분 그게 뭐냐면 그 해열제,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생제를 처방을 합니다. 항생제를 처방을 하고, 딱 그 두 개에서 먹고 나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안 나면은 이제 더 큰 병원을 가게 되죠. 그만큼 항생제를 좀 많이 남용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감기에는 사실 감기와 같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염증 질환은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도 있고 박테리아에서 걸리는 것도 있고, 둘 다 같이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 다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진단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먼저 낫는 게 치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그 병원에 가면 대부분 항생제 처방을 먼저 해줍니다. 예. 근데 이제 박테리아에 보면 스트랩트로, 그러니까 목이 아프거나 증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TB, 터베클로시스로 가거나, 그 다음에 계속 기침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안티바이오틱스를 찾는 게 맞고, 바이러스, 그냥 보통 감기나 플루 같은 데는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되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의사 선생님이 먼저 여기에 그 목에 이제 그거를 거즈 같은 거, 거즈를 덧대는 그걸 목에다 긁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배지에다가 이제 키워봐요. 네. 그래서 2, 3일 정도 키워보면 이게 박테리아면 거기에서 콜로니가 뜰 거고, 우리 예전에 그 지하철에서 그거 수업할 때 그거 해가지고 박테리아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목 여기다 대고. 보통 여기다 박테리아 살진 않거든요, 목 안쪽에는. 근데 만약에 살면 이건 박테리아의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할 것이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그냥 냅둬요. 왜냐면 바이러스에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냅두기는 게 아니라 해열제 같은 걸 먹이겠죠. 좀 약간 떨어뜨리는. 다만 바이러스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약을 주긴 할 텐데,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플루의 약이 최근에 개발되어서,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같은 거,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약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얘기를 해드릴 텐데, 미국에서는 항생제를 오남용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진단을 한 2, 3일 하면 그 안에 감기가 낫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을 받기 전에 치료가 된다는 그러한 신개념의 치료를 하고 있죠. 굉장히 늦어요. 그런데 한국은 빨리빨리 탁탁 해서 2차 감염, 또 바이러스가 걸리면 또 2차 감염으로 박테리아가 와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박테리아가 와서 또 더 큰 감염증이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열제랑 항생제랑
이렇게 줘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증상들이 있어요. 박테리아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서프로즈라고 아픈 경우는 아닌데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서프로즈랑 스트랩스로즈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다 같이 걸리면 그때 하면은 이제 기관지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이염이라든지 아니면 인후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염증이 훨씬 더 가속화되겠죠. 예, 그런 것들은 사실 항생제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이러스성 감기는 아직은 항생제로 낫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바이러스에 대한 감기에 대해서, 감기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 감기를 일으키는 common cold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오늘 말씀드릴 라이노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원래는 우리 몸에 걸리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의 몸에도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변이가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SV나 파라인플루엔자는 그냥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면 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 이런 세 가지 종의 바이러스가 가장 커먼한, 가장 일반적으로 감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각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사실은 이제 기관지를 통해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감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하게 바이러스에 따라 증상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야 맞아요. 그래서 cold, flu, COVID-19 뭐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 cold는 그야말로 감기예요. 감기. 예. 이거는 라이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거의 감기 바이러스에서 30%에서 70%, 거의 70% 이상까지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플루라는 거는 신종플루 뭐 이렇게 해서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류독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이고 얘는 훨씬 더 고열을 동반합니다. 고열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그 몸이 추운 그런 현상도 동반을 같이 하게 되죠. 그리고 근육통이라든지 뭐 피곤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을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리고 코비드-19는 또 다르죠. 얘는 그 열도 동반하지만 주로 아시다시피 기관지에 염증도 동반하고, 또한 플루와는 또 다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제일 전염성이 강한 건 얘예요. 콜드예요. 그런데 전염성이 상대적으로 그 치명적인 다른 바이러스 질환, 뭐 인플루엔자나 사스나 메르스 같은 그런, 메르스가 사실 치명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코비드-19이죠. 그래서 치명률이 꽤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코드 같은 경우는 페이탈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감기를 걸린다고 해서 죽지는 않고, 거기서 뭐 박테리아가 다시 온다든가 같이 감염을 일으킨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망률이 올라가지만, 라이노 바이러스 자체만 가지고는 사망률이 그렇게 낮아서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플루 같은 경우는 한 0.1% 정도 된다고 해요. 0.1% 정도 걸린 사람의 0.1%가 사망에 이르는 취사를 고려하고 있고요.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게 한 3월에서 4월 자료인데 벌써 2달 됐으니까 그 정도 쌓였는데 한 3에서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막 중동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꽤 높았죠. 훨씬 더 이거보다 높은데 이따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플루보다는 전염성이 높고 치료력도 높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빠르게 치료를 개발해야 된다, 연구를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리트먼트는 아직은 이제 콜드는 사실 바이러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노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티스 med라고 해서 의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뭐 살 수 있는 제품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해열제라든가, 이제 너무 열이 높으면 아이들 힘들고 또 거기서 오는 피로감이나 근육통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pain relief, 그러니까 통증 완화제 혹은 해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먹기도 하는데, 플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티바이럴 약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약을 먹는 것들이 승인이 됐고, 또 백신도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백신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가을쯤 되면 그 플루 백신 맞아야 된다, 플루 백신 맞아야 된다 하면서 맞잖아요. 그 뭐 직장에서 맞기도 하고 보건소 가면 공짜로 놔주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런 것들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길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코비드 19는 아직은 약이 없어요. 약이 없죠. 약이 없어서 오티스 메드가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런데 최근에 뭐 클로퀴넌이 뭐 임상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논문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그러한 치료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정보 혹은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뭐랄까요,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 다만 이제 혈장을 가지고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회복한 사람들에 대한 혈장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치료제로 사용하겠다,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가장 효과가 있겠죠,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위험에 놓여 있는 거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감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몸이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습니다. 왜냐면 라이노 바이러스가 80%라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라이노 바이러스는 우리가 뭐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친숙한 바이러스입니다. 우리한테 우리의 몸의 면역에 친숙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너 또 왔니? 조금 달라도 너 또 왔니?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면역 시스템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이끌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분들은 많이 없어요. 다만 노인분들이 사실은 면역력이 좀 약해지면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걸려서 사인이 사실 폐렴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기관지로 들어오는 그런 안티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피부 의학 테크놀로지잖아요. 피부는 사실 온몸을 다 막아주는데 가장 그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먹거나 마시거나 혹은 숨쉬거나 이런 것들은 몸에 바로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눈,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피부 덮여 있고, 사실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 같은 경우에는 에피థelial 셀로 덮여져 있긴 하지만 그쪽이 가장 사실은 외부와 접촉이 흔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은 이제 폐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무섭고요. 플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나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좀 치명적이고요.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어린 아이한테 뭐 괴질 보고가 있긴 하지만 그 자체로 사망 치사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 노인분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노인분들이 가장 진짜 많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당뇨 질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 특히나 왜 당뇨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냐면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비만의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비만이 생기면 그 비만이 생기는 지방세포 있잖아요. 지방세포마다 매크로파지들이 굉장히 많이 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방세포를 면역기관으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런 약간 염증을 일으키는 기관이다라는 것들이 거의 공론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비만은 그 비만 자체로도 문제지만 비만으로 일으킬 수 있는 염증 질환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그 비만 세포 조직 안에 많은 인플라메토리 염증 세포들이 끼게 되고, 그런 것들이 활성적으로 이제 비특이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다른 염증을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더 염증을 많이 일으키면 그것들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그럴 때에 그런 사람한테 코비드 19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아주 치명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비만이나 기저질환자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그 비만 치료제 같은, 최근에 또 뭐 아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 중에 삭센데 같은 경우에는 비만뿐만 아니라 비만으로 의한 당뇨, 그리고 당뇨에 의한 또 당뇨로 걸리신 분들이 또 많이
돌아가시는 사인 중에 하나가 CV 디지즈거든요.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라고 심혈관계 질환에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사실은 비만 치료제로 처음 허가받은 약품이 당뇨 치료제 그리고 심혈관계 치료제 점점 더 적응증을 넓혀 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비만을 막는 것이 이러한 염증 질환에도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단계에서 비만을 치료해야 되는가라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콜드랑 플루랑 코로나 바이러스는 각각 다른 바이러스고 다른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증상 또한 다르고 그리고 치사율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그것이 이제 에어 인플라메이션을 그러니까 이제 공기 중에 같이 오염되는 그런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위생적인 마스크 쓴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른 이러한 에어웨이 인펙션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졌다. 인펙션이 안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이노 바이러스는 이제 코뿔소. 예, 라이노가 코뿔소잖아요. 코뿔소 바이러스는 사실 1950년부터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엔테로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속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제 벌써 50년, 60년이 지난 계속 연구된 이 라이노 바이러스를 조금 더 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슷한 형태로 몸에 감염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타겟해서 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진 라이노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0% 이상의 원인이 되는 것이 감기의 원인이 되는 것이 라이노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라이노 바이러스는 엔테로바이러스라는 족에 있고요. 엔테로바이러스는 A, B, C, D가 있어요. A, B, C, D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친근한 이름이 보입니다. CV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사실 또 엔테로바이러스에 속하고요. 엔테로바이러스는 라이노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지만 다른 엔테로바이러스는 민글이라고 해서 이 피부에는 민글이라고 해서 이게 점이 뚝뚝 나오는 그러한 증상도 일으키고요. 또 마이오카디오타이티스라고 해서 심근에 대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엔셀로파마이타이러스라고 해서 뇌 발달에 영향을 줘서 임산부가 이런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아이가 뇌에 염증이 생기는 뇌염증에 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 라이노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보면 라이노 바이러스 A, B, C라고 해서 이런 세로타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도 백인, 흑인, 황인이 있듯이 라이노 바이러스도 세로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라이노 바이러스는 160여 개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거 다양하죠. 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엔테로바이러스는 RNA,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DNA 바이러스는 엔테로바이러스는 굉장히 변이가 많이 잘 일어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D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도 있고 RNA 바이러스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DNA 바이러스는 DNA가 RNA 갔다가 프로테인 갔다가 다시 그걸로 DNA를 만들어서 세포 밖으로 나가거든요. RNA 바이러스는 그것을 그냥 RNA 바이러스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캡시드라고 해서 구조적인 단백질만 만들고 그리고 슝 떠나버려요. 그래서 RNA 바이러스는 훨씬 더 변이가 자주 일어나고 불안정한 지nom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로타입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약이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이러스는 그리고 사실 이제 자기의 유전 물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전 물질을 보호하는 캡시드라고 캐핑 프로테인, 그러니까 바깥 프로테인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이러스가 생명체냐 아니냐 그렇게 논쟁거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번식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번식할 수 있는 유전자는 갖고 있지만 단백질이 없어요. 예, 자기가 갖고 있는 단백질은 그 겉에 그 캡sid 프로테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가면 몸 안에 호스트를 이용해서 자기의 RNA를 복제해내고 자기의 캡시드를 다시 만들고 그걸 다시 조립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뚫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지금은 생명체로 얘기를 하죠. 호스트가 꼭 필요하고 호스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호스트의 에피థelial airway 인펙션을 만약에 들어간다, 어디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세포 내로 들어가야 돼요. 세포 내로 들어가야지 인펙션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코비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몸에 안 걸리는 이유가 그게 박쥐나 다른 동물에 걸렸잖아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 우리한테는 코로나가 들어와도 세포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데 박쥐한테는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그 박쥐 내의 세포에는 그 세포 외에 단백질에 딱 붙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변이가 생겨서 우리 몸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세포 외에 그 단백질들이 있는데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라이노바이러스를 얘기하면서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라이노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생겼습니다. 얘가 어태치먼트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태치가 안 되면 감염을 못 일으키죠. 증식을 못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쑥 그냥 나가버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단적인 예인데 감기가 걸리는 게 라이노바이러스가 75%라고 그랬잖아요. 75%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한테는. 쥐한테는 어떨까요? 우리가 실험동물로 쥐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쥐는 안 걸립니다. 예, 감기에 안 걸려요. 라이노바이러스가 들어가도 세포에 붙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캠1이라는 거에 딱 붙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마우스는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간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걸리는데 그것들 연구하려고 마우스 실험을 못해요. 왜냐하면 라이노바이러스를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지 인펙션을 딱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냥 뚫고 나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럼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 연구해야 돼? 그래서 휴머나이즈드 마우스를 만든다, 혹은 그 마우스 다른 애니멀 모델을 찾는다, 막 이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그 상태에 와 있어요. 제가 그거는 좀 이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일단 붙어야 돼요. 붙어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뭘 꺼내놓느냐? 자기의 RNA를 꺼내놓습니다. 꺼내놓으면 자, 우리 몸의 면역기관에서 싱글 스트랜드, 더블 스트랜드 RNA를 세포 안에서 디텍션할 수 있는 애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이 이걸 디텍션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얘네들은 탈출로 도망치거나 아니면 많이 만들어 도망을 치겠죠. 자, RNA를 갖고 오는데, 자, 냅니다. RNA를 갖고 내면은 이 RNA는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RNA는 유전 정보가 있겠죠. 그 유전 정보에는 뭐가 있냐면 바이러스를 구성할 수 있는 단백질이나 구성해야 되는 유전 정보를 복제할 수 있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RNA예요. RNA인데 자, RNA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유전 정보 RNA예요. 네, RNA. 자, 바이러스입니다. 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어요. 예, 세포 내에 들어왔다. 그러면 RNA를 꺼내놔요. RNA를 꺼내놓고 요걸로 뭘 만드냐면 요걸로 뭘 만들어야겠어요. 요걸로 다시 얘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만들어야죠. 유전 정보를 만들고 유전 정보를 쌓을 요 종이컵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캡시드 프로테인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시 제작을 다시 다 하나 뭐 100개씩 해가지고 다시 나갈 거 아니에요. 증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유전 정보에는 뭐가 있냐면 이 유전 정보에는 요거를 만들 수 있는 유전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복제할 수 있는 효소에 대한 유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프로테인으로 만들게 되면 얘가 만들어지고 얘가 만들어진 파트가 있고 이쪽 뒤에 부분에는 이 RNA를 복제할 수 있는 계속 다시 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몸에 들어왔다가 RNA를 쏙 빼가지고 그걸로 다시 얘를 막 수천만 개 만들고 그리고 얘도 수천만 개 만들어서 다시 조립을 딱 해갖고
아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뭐 세포 밖으로 그냥 나가면 좋은데 세포로 터트리고 나가니까 세포가 죽어버리죠. 예, 그래서 독성이 있습니다. 자, 이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RNA를 더블 스트랜드 만들고 얘를 다시 캡시드 프로테인도 만들어요. 예, 캡시드 프로테인도 만들어서 이것들을 다시 어셈블리 합체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나갈 때는 뭐 라이틱 사이클, 넌 라이틱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넌 라이틱 사이클은 세포한테 해를 주지 않고 쭉 나가는 것도 있고 라이틱 릴리즈는 세포를 터트리면서 나갑니다.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포를 터트리고 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 거고 다 라이노바이러스 요 유전 정보 요거 다시 한번 보면 캡시드 프로테인이라고 아까 그 종이컵 만드는 종이컵 만드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non structured protein 구조적인 단백질이 아니라 요 단백질을 요 유전자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그 RDRP라는 게 있어요. 저 RDRP가 RNA Dependent RNA Polymerase. 우리 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RNA를 폴리머레이스 할 수 있는 효소는 없는데 자기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서 바이러스는 그걸 다시 만든 다음에 자기가 그걸 쓰는 거야. 예, 써가지고 다시 이걸 다시 유전자를 다 만들어요. 예, 만드는데 요 RNA 효소를 만들면 이 효소가 또 만들어지고 또 뭐 잘려지고 또 구조를 이루어서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 활성화시키는 게 프로테이지예요. 예, 프로테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테이지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약을 만들 때 주로 이런 캡시드 프로테인 단백질에 대한 걸 만들든지 혹은 얘가 RDRP를 또 만들잖아요. 그럼 요것들을 타깃해서 그러면 특이적으로 얘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만들 때는 이 캡시드 프로테인에 대한 약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요 폴리머레이스나 혹은 이 프로테이즈 요 아까 단백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을 타깃해서 약을 만듭니다. 예, 그것들은 좀 이따 좀 얘기를 또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세포의 외부에 있는 그 리셉터들을 가지고 결합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얘가 뭐가 세포에 들어올 때 어디 딱 걸려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걸려서 들어오는 데가 이 iChem 1이라는 거예요. iChem 1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여기서 보니까 세포를 RNA를 빼가지고 다시 만들고 다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Chem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거기에 대한 사실은 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이 iChem이 액티베이션 되면 total action 2 말씀드린 저번에 아마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 innate immune response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을 줘서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다른 이뮨 세포들을 불러오게끔 합니다. 인펙션 된 세포가 우리 몸에 RNA가 들어왔네? RNA 바이러스가 들어왔네? 얘를 없애야 돼? 아니면 나를 없애든가. 왜냐하면 나를 지금 없애지 않으면 얘가 수천만 개가 또 나와서 우리 몸을 방해할 거니까 나를 지금 없애든가 아니면 얘를 치료하기 위해서 빨리 우리 형들 우리 면역세포 형들을 불러와야겠다라고 해서 면역 활성을 일으켜서 사이토카인을 보냅니다. 전령사들을 보내서 T셀이라든지 B셀이라든지 모노뉴클리어 폴리모노뉴클리어라거나 그 프레퍼럴 모노뉴클리어스 다핵보라고 하나? 그 매크로파지나 혹은 덴드리셀 같은 그리고 NK셀 같은 애들을 또 불러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바이러스를 바로 치료하거나 치료를 하지 못하면 바로 이 세포를 잡아먹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엔테로바이러스 중에 라이노바이러스는 뭐를 타깃하냐면 iChem을 타깃해요. iChem을 대부분 iChem이란 우리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에 붙어서 들어오는데 원코팅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그 캡시드 프로테인이 이 iChem에 붙으면서 지금 보면 딱 붙었다 그럼 고정이 되면 RNA만 쭉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디베이트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다 들어오는지 아니면 딱 한 다음에 이 iChem에 딱 붙으면 그 다음에는 이 벽이 허물어져서 RNA가 바로 들어오는지 RNA가 바로 들어오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자,
자, 그래서 사실은 감기에는 바이노바이러스가 사실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바이노바이러스에 대한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박테리아 약을 가지고 예전에 벌써 임상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페니실린이라든지 안티바디라든지 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안티바이오틱스, 그러니까 항생제를 가지고 뭐 2,000명이 넘는 뭐 수천 명의 그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해봤을 때 이 항생제를 처음 받는 사람하고 처음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의 비교해봤을 때 치료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라이노바이러스에 대한 약은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캡시드 프로테인을 타겟하는 것도 있고 이 폴리머레이즈를 타겟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한 51의 스터디가 지금 클리니컬 임상 중인데 캡시드를 타겟하는 것들은 대부분 효과가 좋긴 한데 또 단점이 뭐가 있냐면 그 safety concern, 그러니까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어요. 캡시드 프로테인은 얘는 글라이코 프로테인이거든요. 당 단백질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도 많은 당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죽이려다가 우리 몸의 세포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괜찮지만 또 독성도 심하다. 그래서 중단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도 사실은 뭐 개발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캡시드 프로테인은 또 변이가 또 많이 일어나요.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방금방 또 활성을 잃어버리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머레이즈 같은 경우에 여기 밑에 보이는 이런 네 가지 약물이 지금 폴리머레이즈나 혹은 그 non-structural 부분, 그러니까 이 캡시드 프로테인 말고 다른 부분을 타깃해서 약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펩타이드, 아까 펩티데이즈라고 해서 그 폴리머레이즈를 좀 잘라서 활성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도 타깃을 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가장 염려되는 것이 아이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캠이 쥐한테는 없습니다. 쥐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쥐에서 연구를 하려면 휴머나이즈드 마우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이캠을 갖고 있는 인간의 아이캠을 가지고 있어서 걔가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마우스를 만들어야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휴머나이즈드 마우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휴머나이즈드 마우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잠깐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